11월 30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 전원도 꺼놓은 상태인데요. 잇따른 패싱 논란에 당대표 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어젯밤엔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란 의미심장한 글도 남겼죠. 윤석열 후보는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사퇴를 파악하라고 얘기했는데 선대위 내부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육사 출신 우주산업 전문가 조동현 씨를 상임선대위원장에 영입했습니다. 1호 영입 인사인데요. 이 후보는 청년 문제가 곧 우리 사회 문제라며 젊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 측 최백은 교수가 조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수정 선대위원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차이는 이란 글을 게재해 논란도 일었는데요. 이 위원장은 공통점을 물었어야 했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주로 저학력, 빈곤, 고령층이라고 지적했다 사과했죠. 송영길 대표가 오늘 지지하는 국민들을 훈계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며 왜 검증 안 된 사람을 저렇게 지지하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요.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체커 이제 준비되면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일본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에 이어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까지 집거에 들어가면서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큰 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조금 전 국장도 헤드라인에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는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지금 사태를 파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인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는 후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 패싱 논란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휴대전화까지 꺼놓은 상태니까 단단히 지금 화가 났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의 중대 결심이 뭘까요? 네, 이 대표는 오늘을 포함해서 향후 일정을 무기한 취소한 상태인데요. 선대위원장과 당대표의 사퇴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이제 표출되는 분위기인데 이따 톡 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네, 일단은 이제 누적된 갈등이 터졌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많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정치 뉴스가 많은 하루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발견된 지 보름 만에 남극을 뺀 전 대륙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델타보다 돌연 변이가 2배 많은 오미크론 얘기인데요. 유럽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옆나라 일본에서도 조금 전 첫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연말까지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요.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오미크론 집단 감염, 내일부터 집에서 깎아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한 방이 없다와 현장 이탈 경찰 중징계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5번째 우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아주 무서운 기세로 확산 중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오미크론을 프랑켄슈타인 잡종이라고 비유했는데요. 돌연 변이가 많은 변종인 만큼 전염력도 더 크고 또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11일 처음 발견된 지 보름 만에 17개 나라, 사실상 전 대륙으로 번졌습니다. The emergence of the highly mutated Omicron variant underlines just how perilous and precarious our situation is. 이 선진국의 상당수가 오미크론과 연관된 아프리카에서 오는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처음 보고한 남아공에서는 확진자가 수백 명대에서 수천 명대로 폭증했는데요. 19은 오미크론 감염이고 주말까지 신규 확진자가 10,000명까지 늘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There was also a cabinet meeting where a decision was taken that the country should remain on coronavirus alert level 1 for now, and that the national state of disaster should remain in place.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should be a wake-up call to the world that vaccine inequality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유럽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프로축구팀에선 선수와 직원 등 13명이 확진됐는데 한 선수가 최근 남아공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말 첫 집단 감염입니다. 또 영국에서 11건, 프랑스 8건, 독일에서 7건이 확인됐고요. 스페인과 스웨덴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일본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일본에선 오미크론 첫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여행 제한을 한 아프리카 8개 나라 외에 추가 제한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당장은 경제 봉쇄도 없고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First, this variant is a cause for concern, not a cause for panic. We have the best vaccine in the world, the best medicines, the best scientists, and we're learning more every single day.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백신이라면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당부했죠. 또 오미크론에 대항할 새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o that gives me very, very high level of confidence that the treatment will not be affected, our oral treatment will not be affected by this virus. We need to create a new vaccine. It's clear that we will be able to have a vaccine in less than 100 days. One is the vaccine efficacy. What is the impact of this new variant on the vaccine efficacy? And we should know that in around 2 weeks. We need to wait for the data to know if this is true and how much is it going down. 현재 백신으로도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을지 2주 뒤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초조한 2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이 중국, 미국과 미 동맹국들의 보이콧 움직임도 골치인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아프리카를 상대로 백신 물량 공세를 펴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입니다. 中国将再向非方提供10亿剂疫苗，其中6亿剂为无偿援助。 자, 두 번째 픽에선요, 국내 코로나 상황에 집중합니다. 내일부터 집에서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4주 동안 시행할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연령대를 늘리고 간격은 줄였습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6개월로 했고요. 사적 모임 축소 및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이 병상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즉 재택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 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입원 중심의 의료 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 자원의 소모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상이 부족하니까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죠. 대상자가 재택 치료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환자 거부 시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헌데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외출이 허용되고요. 또 외출 시에는 자가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전담 공무원에게 사전 신고도 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미접종자일 경우에 최대 20일 동안 출근과 등교도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셈인데요. 정부는 재택 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더 추가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별 방역 대책에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재택 치료를 늘린 것 외에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는 단 하나도 없었던 건데요. 딱 하나,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팝콘 등의 취식이 가능한 영화관 백신 패스관 운영을 중단했죠. 그런데 팝콘 금지로 확진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까요? 뭐 사적 인원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아예 비상계획을 지금 바로 발동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건의들이 사실 계속 이루어졌는데 막상 어제 그런 내용이 발표가 거의 없었어서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들,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것 같기는 한데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이상한 약간 이렇게 고육지책을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사실 듭니다. 대책이 나온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옵니까? 병상을 500병상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3주, 4주가 지나가면 그 병상은 다 차기 마련입니다.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게 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도 못 살리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네, 확진 현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032명이고요. 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를 또 기록했습니다. 하루 일상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병상 대기자는 877명, 이 중에 7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또 당뇨 등의 기저질환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죠. 44명입니다. 자, 0세에서 9세 연령대에서도 첫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10대 미만 소아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에 사망했고 사후에 확진된 사례다.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층의 접종률은 아직도 미미합니다. 자녀와 부모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백신 접종을 예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 방이 없다입니다. 대선 D-99일입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인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업체로부터 40억 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함께 불렀습니다. 계속 그 로비 의혹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40억 수레설은 부인하시는 건가요?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정확히? 아유, 참 왜 그러세요? 아예 참 소설을 쓰시네 정말.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가족 및 측근 수사도 주요 국면을 맞았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에 쩐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권 회장의 공소장에 김 씨의 이름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등 4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딱히 결과물이랄 것이 없는데요. 대장동이든 고발 사주든 윗선을 겨냥할 한 방이 없다란 지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죠.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측으로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의 거액을 받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영장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찰이 특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 깎아주고 미뤄주고입니다. 네, 대선 D-99일이죠. 역시나 선거가 다가와서일까요? 정치권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미뤄주는 법안 논의가 한창입니다. 일단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죠.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올 6월까지 그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뭐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내후년부터 1년간 얻은 차익의 2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실제 첫 과세는 이듬해인 2024년부터 이뤄집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엔 2030 세대가 많죠.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청년 세대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현장 이탈, 경찰 중징계입니다. 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인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의 즉각적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죠. 경찰은 초유의 신임 경찰 재교육까지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징계위에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존재 그 자체가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정신, 자세,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연 부들의 원픽은 어떤 소식일까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징계위원회 결과는 저희 회의 중에 나올 게 확실시되고 있는데 관련 속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이틀 만에 다시 최다를 기록했고요. 또 10세 미만, 10살 미만에서도 처음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 내일부터 4주간은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확진 시에는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류 실장. 네, 재택근무가 아니고 재택치료. 재택치료, 네, 미안합니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한해서 또 본인이 원할 때만 집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재택치료가 의무이자 강제가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좀 싸늘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중환자는 제외죠. 네, 그렇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재택 치료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요? 네, 일단 재택 치료자에게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이 담긴 재택 치료 키트가 제공이 되고요. 재택 치료자가 원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연계해서 항체 치료제 투여 등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전 세계가 오미크론 비상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전 대륙에서 다 나왔고요. 또 집단 감염 사례까지 유럽에서 나왔죠.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첫 확진자가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코로나 새 변이인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요. 지난 28일에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30대 일본인 남성이 확진이 됐다고 하고요. 현재 발열 증상이 있어서 별도의 시설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남성과 동행한 가족 2명은 다행히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국장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알 수 없는 일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신중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жил머질 각오로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오미크론은 돌연변이 수가 많고요. 전파력은 델타보다 훨씬 센 걸로 알려져 있죠. 5배 이상이다. 그런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는데요.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일부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아무튼 새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세 CEO는 최소 2주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변이에 맞춰 새로운 백신을 대규모로 생산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방세 CEO의 발언은 다른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lạc 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누구예요, 박마커? 그 미 식품의약국 출신이자 이제 현재 제약사 화이자 이사를 맡고 있는 스콧 고틀립 박사인데요. 기존 백신을 최소 3회 이상 접종을 하면은 오미크론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오미크론은 우려스럽긴 하지만 패닉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정부는 기존 백신으로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 오미크론을 전용으로 하는 신종 백신 개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오미크론 대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조멘토? 네, 일단은 아프리카 8개국 입국 금지 조치가 있는데요. 현재 전 대륙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이웃 일본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는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만 정부는 확산 추이를 보고 입국 제한 국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백신도 미리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그 내년에 계약된 물량과 관련해서 주요 변이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개량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서 오미크론용 개량 백신이 공급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가 모두 이 오미크론 백신을 사겠다고 달려들게 되면 지난번 모더나 대란 때처럼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미리 더 구체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코로나로 하는 것 심각하잖아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까지 온 오미크론, 내일부터 확진자 집에서 치료입니다. 이번엔 대선 관련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후보 연일 쇄신을 말하고 있죠. 오늘은 30대 워킹맘 군사와 우주 전문가인 조동현 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투톱 체제로 재편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네, 민주당이 새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82년생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입니다. 육사 출신의 육군 소령으로 전역을 했고요. 우주 항공 분야 전문가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워킹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을 위한 미래 산업의 중심에 이 항공 우주 분야가 있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의 새 얼굴이 된 건데 선대위는 송영길 대표와 조 교수의 투톱 체제가 됐습니다. 뉴 스페이스가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됐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우주, 뉴 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 페이스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송영길 대표님 좀 억울하시긴 하겠어요. 네, 그래도 큰 역할 부탁드리고 저희가 기대가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조 교수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설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성향은 보수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된 건 리더의 의지,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일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낫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 또 그런 환경들, 또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올바른 방향의 정치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교수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 교수가 쓴 책을 이용빈 의원이 소개하면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는 아이들 걱정이 가장 컸다고 했는데 이 송 대표는 조 교수가 2030 젊은 엄마들과 또 벤처기업을 꿈꾸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조 교수의 어려웠던 가정 형편에 공감을 했다면서 이 스토리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스펙이 좋아서 이게 그냥 잘 나가는 집안에 쭉 했던 게 아닌가라고 약간 거리감이 저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정말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려고 고민도 했었고 준비까지 하시다가 학비 문제로 이 육사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앞서 광주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는 이 내년에 첫 투표권을 갖는 고3 18살 남진희 학생을 선임하기도 했죠. 2030 MZ세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의 변화와 쇄신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대위 얼굴들이 젊어졌을 뿐 아니고요. 이 후보 본인도 이렇게 검은 머리로 염색을 했죠.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좀 고집스러워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이 합니다라고 바꿔볼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본인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소통과 공감을 우선하겠다는 기조로 풀이가 됩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단정짓기 어렵지만 만약에 잘못으로 확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심한 비난도 억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입법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입법해야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곡해가 있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처벌 조항도 없는데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오해를 좀 걷어내고 필요한 보완 장치를 준다든지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만 이러한 입장 변화들 민주당은 유연한 태도라고 추켜 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불안하고 무섭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만 해도 몇 달 사이에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그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후보의 이번 입장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따른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변화가 지나치게 잦으면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독선적인 면을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입장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적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변화,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이상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KBS 조사 결과를 보면 두 후보가 똑같이 35.5%로 동률로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지지율이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도 곧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올해 안에 12월까지 또는 연초에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이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죠.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톡 쏘는 정치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기본소득의 설계자로 불리는 최백은 건국대 교수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민주당이 영입한 이 조동현 교수와 국민의힘이 영입한 이수정 교수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차이는 이라는 세 글자를 썼는데요. 이수정 교수는 사실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좀 친숙하지만 조 교수는 그야말로 뉴페이스인데 이 사진만으로 두 사람의 정책이나 가치의 차이 알기가 쉽지가 않죠. 댓글에는 두 사람의 외모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달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최 교수는 글을 5번이나 수정을 했는데요. 마지막 수정본에는 이 본인의 눈에는 양 후보의 지향과 가치 차이가 보였다라면서 외모 비교를 하려고 했으면 연예인 사진을 올렸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교수는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물어봤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저분도 전문 인력이고 아마 직장 여성일 거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저는 아이들을 2명이나 키워냈고요. 그래서 저분의 고통이 현재 진행 중인 고통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 질문을 공통점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야죠. 네. 네,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이 조동현 교수를 오히려 이 교수가 아니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비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30대 또 하버드대 동문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최 교수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싸움 붙이지 말라 일침을 놨는데요. 이수정 교수는 2030 여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또 주로 받고 계시는 이제 여성 운동가시고 또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전문가시니까 2030 이대남들 이른바 이대남들에게 공을 들이는 어떤 이런 행보의 연장선상 아니냐 이재명 후보의. 아닙니다. 우리 여성 두 분끼리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네, 앞서 항우나 의원의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입니다라고 쓴 겁니다. 이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글이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준호 의원이 이 두 후보의 배우자들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비교했던 게시물까지 끄집어내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국민을 보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 DNA가 그렇다고 보고요. 일반 국민들, 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 뭐 이런 인식으로 들리는데. 네, 이렇게 황운하 의원 같은 발언이 계속되면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 다니면서 사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국민을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경청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봅니다. 네, 쇄신을 강조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당내에서는 원팀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비판한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를 징계를 하는가 하면 당원들 간의 논쟁이 과열되면서 당 게시판을 내일부터 당분간 닫는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조동현 교수의 영입에 이어서 2030 외부 인재 영입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영입 인재 1호 30대 워킹맘 군사 우주 전문가 최백은 황운하 입단 설화 논란. 네. 자, 민주당 선대위가 조동현 교수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투톱 체제로 운영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30대 워킹맘인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민주당 선대위의 새 얼굴이 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힌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조 교수는 학비 걱정으로 육사에 진학했고 임관 후에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자원에 근무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를 마쳤고요. 우주 항공 분야를 공부하고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후보는 젊은 미래로 가야 한다면서 조 교수를 소개했는데 조 교수가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국방과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과 또 스타트업과 군과 나머지 이제 학계와 함께 지금 이제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온 뉴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2030 청년층 중심의 외부 인재들을 추가로 영입해서 다음 달 2일 전국민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앞서 이제 유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조동현 교수와 비교하는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백은 교수가 두 사람의 사진을 놓고 차이는 이라고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수정 교수는 본인과 조 교수는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전문 인력이자 워킹맘으로서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여성 아동 성폭력 문제 해결에 노력을 많이 해왔죠.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조카 교제살인 변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교제살인 관련 2건의 변호를 했는데 모두 흉기를 준비해서 처참하게 칼을 휘둘렀다면서 우발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 교수 본인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끔찍하게 계획살인하는 걸 여성들을 계획살인하는 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던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면서 법률가인 이 후보가 심신미약이라고 변론한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변호를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탄원서를 다 써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반성문을 정말 매일매일 쓰라 그래서 수백 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방식의 변론의 논리가 있지만 저는 일단 공식적인 진단명도 아닌 것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일단 용납이 안 되고요. 네, 잠시 후에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쥔 이후에 선대위가 어느 정도 빠르게 모양을 갖춰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원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박 5일 동안 호남을 방문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요. 마지막 방문지였던 전남 영광에서는 이 후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고로 영광은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잘 모시고 더 유능한 민주당으로 더 새로운 정부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있는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영광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정 시작 전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 미리 전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는 사전에 정해진 충청, 경남 방문을 이유로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시의원과 막걸리를 마신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되면서 이 후보 지지자들이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다, 등판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에 대한 징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대 이상희 교수가 당원 자격 정지 8개월의 징계를 받은 건데요. 이 교수는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의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당원 간에 단합을 해쳤다는 거였는데요.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불로소득 게이트 당사자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교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586 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서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병든 민주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징계 처분에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 등을 3, 4일 동안 깊이 생각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 아직은 안 닫았는데 당원 게시판을 닫을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이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간의 분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경선 기간 동안에도 잠시 멈춤 기간을 운영했었는데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습니다. 중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 게시판 실명제나 운영 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시판에는 그동안 이 당내 민주주의가 퇴보했다 이런 취지의 비판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후보를 바꿔야 한다, 또 대표를 바꿔야 한다 이런 글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게시판이 닫힌 데 대해서도 비판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을 내세우면서 쇄신을 꾀했는데요. 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조금 있었던 겁니다. 사무총장 등 당직부터 선대인의 인적 쇄신도 있었죠. 이 후보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등의 입장을 선회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 바깥, 그러니까 국민의힘 역시 이 후보에 대해서 가을직자 행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지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재당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50조가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요.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영입인재 1호 30대 워킹맘 군사 우주 전문가 최백은 황운하 입단 설화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3분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정아 실장에게 물어볼 텐데요. 유 실장에게는 정답을 비밀처럼 숨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수사 기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수사 기밀입니다. 네,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외에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성희롱 근거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인권위의 결정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변론기일로 강 씨 측은 인권위가 참고인 진술과 문자 메시지 등을 모두 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자료 근거를 결정문에 충분히 기재했고 2차 피해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며 거부했는데요. 재판부는 인권위 측의 모든 자료가 아니라 조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부 조사 내용을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요금 2,000원인데요. 오늘 서울 상암동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아닌 안전관리자만 탑승한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렸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로를 달리는 이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범 운행의 첫날입니다. 일반 시민은 12월 6일부터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서 호출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내년 1월부터는 요금 2,000원을 내면 탈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운행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차 운행을 청소차나 제설차와 같은 공공 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 이따 다시 한번 만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죠.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란 짧은 메시지만 남긴 채 모습을 감췄습니다. 당내에선 중대 결심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취를 감췄는데요. 오늘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겁니다. 정치권 압박에선 중대 결심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일단 당 지도부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조금 뭐 다른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 무슨 뭐 선대위를 그만둔다거나 선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가 술을 많이 먹어 헤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란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갑작스런 잠적에 윤석열 후보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중대 결심 여부를 떠나 파급력이 큰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지금 정 민망한 일이죠. 후보한테 안 좋고보다도 국민들께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후보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 되는데 당무 우선권인 윤 후보에게 있다. 다만 이 대표와 갈등하는 모양새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이유, 원인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데요. 이른바 패싱 논란이 우선 거론됩니다. 최근 이 대표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았죠. 선대위의 주요 일정을 패싱당했다. 직접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기자회견 자체가 무슨 목적이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당대표 이전에 제 일정이잖아요. 일정 패싱,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잠적까지 할 이유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막 차려진 선대위,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다. 해명도 나왔죠. 기획 단계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제 이름도 올라갈 수가 있고 뭐 다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보가 밖으로 이제 빠져나간 것 같아요.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걸 뉴스로 보면은 기분이 좀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일정 팀은 있는데 선대위가 제대로
완벽하게 짜져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 빚어진 초기의 그럼 말 그대로 차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무상의 후보가 그 일정을 일일이 챙겨서 대표한테 알려줄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선 인사 패싱이 원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윤 후보가 경희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교수의 영입에 반대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2021년 들어와서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2030 남성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시킨다. 기존 당의 전략과 충돌한다고 본 듯 싶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라 윤 후보의 이 교수 영입, 이게 잠적의 이유일까요? 이 역시나 명분이 부족합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영입은 후보의 권한이다 이미 인정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어제 회의에서도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후보가 결심하면 당연히 영입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저는 우리 지지층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인이 반대하는 의사는 분명히 밝혔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반대한다든가 또는 임명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의사는 있지 않다라고 그것도 알렸죠. 오늘 이수정 교수가 이 대표와 직접 대화를 해보겠다 나서기도 했죠. 저에게도 30대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제가 옆에서 너무 잘 봤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최근에 20, 30대 남성들이 경쟁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생각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과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하다. 정말 이 교수 영입 때문에 여기까지다 선언을 한 거라면 이 대표가 조금 머쓱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합리적 보수, 대화와 토론을 중시해왔던 이 대표 입장에선 더더욱 말입니다. 패싱 논란이 아니라면 이 대표를 분노케 한 가장 그럴싸한 이유, 과연 뭘까요?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였죠. 윤핵관발 단독 기사가 또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없애고 그의 몫을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 몫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있다. 나를 세웠는데요. 당내에서도 윤핵관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누군지 그분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인지 저는 그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터뷰 자체를 두고 정당성을 인정한다든가 그 크게 무게를 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있다면 실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그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익명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게 무슨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기사인지 자체는 모르겠고요. 저는 얘기 들은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핵관의 주장, 어제 있었던 윤 후보의 청년 토크 콘서트 질의응답과 묘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 자칭 킹메이커라는 분이 그분 없으면 선거가 윤석열은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극소수긴 하지만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님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 문제, 적극적인 이 대표와 달리 윤 후보 측에선 내려놓은 듯한 분위기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프리미엄 다 얹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또 드러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합류하지 못한 핵심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국내임의 자중질환. 민주당 입장에선 꿀잼각이죠.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을 모두 저격했습니다. 한 2주 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휘둘린 시간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오시지도 못했고 결과도 직접 찾아갔지만 결과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마음도 얻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의 상황을 노출시킨 것이고요. 그 양반은 킹메이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도 그 얼마 전에 그만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양반이 이미 탈당해가지고 나중에 안철수 후보 지지. 그건 언제 킹메이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선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미 종쳤다. 선거가 어려워지면 모셔갈 거다라고 말입니다. 당내 싸움이 좀 더 길어지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람잘 날 없는 윤석열 선대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민주당과 국내임, 누가 더 선대위 구성을 잘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가 41.3%로 국내임 선대위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지 못해 평가가 낮은 걸까요? 그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꼭 합류할 필요가 없다. 73.7%에 달했습니다. 꼭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표, 지금이 잠적할 때일까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책의 혁신이나 인물의 혁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요. 사실상 잠적을 한 상태죠. 향후 일정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좀 사태를 파악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잠적한 데 대해서 오늘 일정이 아침부터 바빠서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해서 이유라든지 뭐 이런 걸 파악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그만두면 선대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엔 가정적인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준석 패싱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모르겠다. 후보로서 내 역할을 한 것뿐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준석 패싱 논란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도 한마디 하고 나섰죠. 네, 홍준표 의원은 이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들이 몰려다니면서 당대표를 저렇게 몰아세우니 당이 산으로 간다면서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 망친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를 향한 독한 발언도 쏟아냈는데요. 후보가 측근 파리떼들에 포위돼 있다. 이회창 때는 칠상시가 대선을 망쳤다.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됐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신채거,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달래는 움직임도 있죠. 네, 대표적인 게 하태경 의원입니다. 이 하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의 대선 필승 공식은 청년과 중도 확장이라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선 이준석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대표 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대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잠적 원인, 물론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이 좀 많잖아요. 당내 중진들의 쓴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선의 김태흠 의원은 대선 후보, 당대표, 선대위 핵심 인사들 왜 이러냐? 정권 교체의 대의를 잊었냐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내힘은 당신들만의 당이 아니다. 정권 교체는 여러분들만의 소망이 아니다. 당원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언행은 사용만 가득하고 전략과 시대정신 부재인 무능의 극치라면서 정권 교체라는 대의도 보이지 않는다. 날을 세웠습니다. 삼선의 박대출 의원도 개가 사나우면 주막에 손님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도 당사 6층 방은 비어 있고
정권 교체의 미랄인지 정권 교체의 고춧가루인지 헷갈린다라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대표 패싱, 문고리 공작질이란 말까지 나온다면서 윤석열 후보 주변 인사들을 향해서도 날 세웠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처럼 큰 컨벤션 효과도 처음 보고 컨벤션 효과를 순식간에 까먹은 것도 처음 본다면서 삐걱거림은 여기까지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주변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중에서도 장제원 의원을 놓고 이른바 장순실 논란도 불거졌잖아요. 어제 저희도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란 차단에 나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동양대 진중권 전 교수가 이 차재철 역할을 지금 장제원이 하고 있다. 여의도 바닥에는 벌써 장순실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밖의 평론가의 말일 뿐이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거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분들 당 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중권이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권경이도 우리 당 사람 아닌데요. 예. 그냥 당 밖에 있는 평론가들이시죠. 예. 아니 본인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제3자가 추측해서 하는 말은 사실이라고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건 안 맞죠. 예. 네, 장 의원이 직위는 내려놨지만 선대위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장 의원과 통화를 해서 물어봤다고도 했습니다. 회의 참석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그 사무실 떠나니까 마지막으로 뭐 인사도 할 겸 들러서 이 대화를 좀 나눈 건데 그걸 회의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의 윤석열 선대위 합류를 놓고 민주당 현근택 대변인이 솔직하게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날을 세웠죠. 신채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은 이수정 교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제살인 변론을 보고 국민의힘 합류를 결심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솔직하게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느냐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교단으로 돌아가고요. 네, 저는 교수직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아마 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국회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현 대변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중립적이던 사람이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으로 알겠다라면서 지난해 미래통합당 성폭력특위위원과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이 된 것도 민주당의 영향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원순 사건 때부터 느낀 실망감의 연장선상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군대 결심 그렇다면 여기까지. 윤석열 선대위 경쟁 패배 김종인 영입 73.7% 반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죠. 김동연 후보는 두 후보 모두 기득권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나볼 의사는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어제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합류할지가 관심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라돌이 뚜비 나나 뽀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보통령과 아기상어 이전에 동심을 사로잡았던 친구들이죠. 꼬꼬마 텔레토비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캐릭터 4명이 텔레토비 동산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지금 대선판에도 텔레토비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3지대 동산인데요. 등장인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나나 역을 맡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있고요. 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뚜비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맡았습니다. 여기에 보라돌이는 누가 할까 싶었는데 어제 번쩍 손을 든 분이 계십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니 손학규 저 사람이 미쳤나? 이거 대통령 병에 걸렸나? 노역 아니야? 노출 아니야?
온갖 비난, 야유, 조롱 제가 다 받겠습니다. 국가 비전, 미래 비전은 그냥 온갖 인신공격 맡아도 포퓰리즘 이런 것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이것을 제가 참고 볼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인데요. 손 전 대표의 합류로 제3지대 동산은 이제 완전체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주민은 제3지대 동산의 등장인물 4명을 모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가 성남시장 잘했고 경기도지사 잘해서 그 실적을 보고 나를 국민들이 후보로 뽑았다 그러는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분이 경기도지사로 뭘 했죠? 뭐 얘기하는 게 계곡 정비했다. 또 뭐 청년소득 뭐 했다. 그게 도지사로서 실적입니까? 그분이 출마 선언할 때 윤석열 사전에는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이 양반도 대통령이 되면은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내 거 안 챙기고 내 사람 안 챙겼습니까?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윤석열 후보도 검사 때 자기 사람 특수부 사람들만 챙겼다는 거예요. 제3지대 동산 참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죠. 반 이재명과 반 윤석열을 두 축으로 하는 양비론인데요. 일단 손 전 대표도 이 조건은 만족시켰습니다. 놀이동산으로 치면 자유이용권까지는 아니지만 입장권 정도는 손에 넣었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3지대 동산에는 여러 개의 언덕이 있는데요. 누가 누구와 함께 어떤 언덕을 오르느냐가 관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언덕, 양당체제 종식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님 등 모두 출마 선언을 통해서 기득권 양당 정치의 틀을 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양당 체제 종식은 시대적 사명이고 저 심상정의 숙명입니다. 제3지대 동산에 같이 모여 있다고 모두가 다 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일단 나나와 뽀는 비교적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손을 잡고 양당 체제 종식 언덕에 같이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조속히 쌍특검 법안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모두 말로만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채 아직 제 제안이나 특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께서 먼저 화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양당 체제 종식과 다당제 시대의 개막을 위한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 좋아. 뚜비도 양당 체제 종식 언덕에 오르긴 했지만요. 이렇게 나나와 뽀랑은 적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제3지대 동산에 입주한 저 둘도 이미 기득권이라는 건데요. 제3지대 후보들 보면 대선 3번, 4번 나온 분들입니다. 이들도 기득권 정치의 한 축입니다. 난 너희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죠. 그래도 손 잡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만나서 얘기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대1 만날 게 아니라 뭐 셋이 같이 모이면 어떠냐. 천안상거리에서 만나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더 나아가서 이 보수와 진보의 이 고착화된 틀을 깨는 정치권의 기득권을 틀을 깨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한다면은 언제든지 만날 의의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제3지대 동산의 두 번째 언덕은 결선 투표제입니다. 나나와 뽀는 분명히 성향이나 색깔이 다르죠. 둘 모두 단일화나 선거연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안별 공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통 목표에 한해서 협력하자는 취지인데요. 그 공통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결선 투표제입니다. 사실 두 후보 지난 대선 때도 결선 투표제를 두고 힘을 합쳤던 바 있습니다.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안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대통령 결선 투표제 바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양측은 이미 원내대표들 간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죠. 지난 25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함께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둘러싸고 실무 협의를 연 겁니다. 그 이후 심 후보가 어제 공개 속상에서 결선 투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김동연 후보는 결선 투표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결국 결선 투표제 언덕에는 이번에도 일단 나나와 뽀만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간 셈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언덕의 이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위성정당 폭거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심 후보의 수건 사업인데요. 지난 총선 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에 한번 당했던 적이 있죠. 이를 막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도 추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당제 종식과 다당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본 겁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 6월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제3지대의 생존을 위한 비단 주머니이기도 한데요. 뚜비도 이 언덕은 같이 오를 생각인가 봅니다. 아시다시피 두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 건의 관철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언덕은 바로 개헌인데요. 이 언덕에 제일 먼저 올라 혼자 깃발을 꽂은 사람은 보라돌입니다.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에서 핵심 화두로 개헌을 꼽았지요.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인데요. 그럼 구체적인 개헌 방안은 뭘까요? 저는 그 일본과 같은 의원 내각제가 아니고 독일과 같은 총리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선거 때 각 당이 총리 후보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리 후보가 선거를 지휘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데 그러나 그 총리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고 또 모든 정책 결정은 의회가 하기 때문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보라돌에 이어 후발 주자로 이 언덕을 오른 이가 또 있습니다. 단독 플레이를 좋아하는 뚜비입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오늘 5호 공약으로 권력구조 대개혁 방안을 발표했죠. 일단 보라돌이를 따라 개헌의 언덕에 오르긴 했지만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라돌이는 독일형 의원 내각제를 주장했지만 뚜비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세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신성이라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어도 2024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총선하게 뽑음으로써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오늘은 제3지대 동산을 함께 누비는 4명의 후보들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후보 간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협력 관계 등이 한눈에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3지대 동산에서 태양을 자처하고 있는 허경영 후보 얘기는 들어가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심상정 후보의 말로 대신합니다. 양당 체제의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을 모아 12월 말까지 제3지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텔레토비 상당히 오랜만에 보네요. 그 마지막에 이제 박마커가 얘기했지만 태양을 자처하는 허경영 후보 얘기를 좀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후보에게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 임명장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진보 보수의 싸움으로 나라가 휘청거릴 염려가 있다면서 화근을 방지하려면 나를 뽑으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너무 싸우지 마시라 하면서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 두 후보 모두 부통령 임명장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좌우 인사를 고루 중용하는 탕평책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헌법상 부통령이란 직제
자체가 없는 걸 좀 의식한 듯 이재명, 윤석열 후보 사진에 명예부통령이라는 글자를 슬쩍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청년파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두 후보가 요새 이제 2030 표심 잡기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겨냥한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선거 때만 되면 그동안 곁을 내주지도 않던 청년들을 불러내서 일회성 사진을 찍고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할 거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는 앞으로는 청년을 내세우고 뒤로는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연장하는 꼼수로 전락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청년 들러리 정치를 끝내고 청년 주인공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청년 이미지만 차용하는 청년 파리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한다. 청년의 꿈과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느 분은 대선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선심성 청년 구애 정책을 잠시 쏟아붓고 있는 선거가 끝나면 금세 입 싹 다, 입을 싹 닫으리라는 걸 청년들은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너도 나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사실은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청년 정치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만든 온라인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안 후보는 그곳은 기성세대 공간에 방 한 칸 내주듯 청년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오롯한 청년의 생각과 대안으로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둘러보라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오늘 전국민 육아휴직제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심 후보는 일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육아 선진국을 만들겠다면서 전국민 육아휴직제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번 공약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와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합니다. 심 후보는 누구나 아이 키우는 행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일의 종류나 채용 형태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5년 전에 슈퍼우먼 방지법 시즌2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고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습니다. 심 후보는 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현재는 초기 3개월 150만 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적어도 2021년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인 285만 원으로 상한선을 높이고 하한선은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 인력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체 인력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에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재를 실효화하고 관리 감독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죠. 네. 공수처가 조금 전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그 이후에 뭐 소환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어떤 그 추가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또 영장 실질 심사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직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요. 내일은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이제 영장 심사가 있고 아마 모레쯤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은 듭니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였고요.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3지대 안심공조부터 시동, 김동연 손학규 합류도 관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8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던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됐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감찰 조사 결과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편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서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시설 현황과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자금에 대한 횡령과 공공시설에서의 종교 행사로 인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이준석 패싱 논란 등 계속해서 잡음일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시각 다정의 백다희였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속보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네요. 네, 초선 의원들이 모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관련 속보는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챙겨봐요. 네, 조멘토가 챙겨보겠습니다.